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고성이는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우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근데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누군데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눈물이 섞였고 그 눈물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모든 비극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이기적인 얼굴로 찾아오는 법이었어요. 28년 전 그날의 새벽도 그랬습니다. 세상이 아직 푸른 어둠에 잠겨있던 시간, 낡은 시외버스 터미널의 공기는 눅눅한 흙냄새와 희미한 기름 냄새로 가득 차 있었죠. 고성이는 갓 2살이 된 아들 한우진을 품에 안고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며칠째 이어진 열에 지쳐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고 그 작은 몸에서 전해져 오는 미약한 온기만이 고성이가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유일한 밧줄처럼 느껴졌더라고요. 버스 창밖으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유리창을 때리는 빗방울들은 마치 셀 수 없이 많은 손가락이 되어 그녀의 양심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어요. 고성이는 아이를 안지하는 다른 한 손을 들어 유리창에 맺힌 습기를 닦아냈습니다. 뿌옇게 흐려진 창 너머로 보이는 것은 흥건히 젖은 아스팔트와 멀리서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뿐이었죠. 그 불빛이 꼭 자신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그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건 거대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닥쳐온 것은 슬픔보다 더 무서운 가난이었고 그보다 더 지독한 것은 쌍둥이 중 유독 병약했던 아들 한우진의 병세였습니다. 의사는 원인 모를 간질환이 아이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으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박진석이라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전처와 이혼하고 5살 아들 박성재를 홀로 키우던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되어준다면 아이의 병원비는 물론이고 평생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단 한 명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었죠. 그의 집안은 복잡한 가족사를 원치 않았고 무엇보다 아픈 아이 하나를 건사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것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미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절벽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방에서 두 아이를 나란히 재워놓고 한참을 바라봤던 그 밤을요. 지은호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 규칙적인 숨소리, 잠결에 지은 미소까지. 건강한 아이였어요. 반면 우진은 잠결에도 기침을 했고 작은 몸이 열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둘 다 데려갈 수는 없을까? 제발 둘 다. 하지만 박진석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한 명만. 아픈 아이 하나만.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호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길에 스르르 눈을 떴어요. 그리고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가 고성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안해 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녀는 지은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입술에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우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열이 있는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이 아이는 내가 살려야 해. 이 아이만은. 그 선택이 옳았는지 고성이는 28년이 지난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 그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고성이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아이, 딸 지은호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아들 한우진과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 우진과 달리 한 번도 아픈 적 없이 건강하고 방긋방긋 잘 웃던 아이. 그녀는 잠든 지은호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아이의 작은 손을 한참이나 쓸어보다가 결국 그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를 시어머니의 낡은 집에 남겨둔 채 그녀는 아픈 아들 한우진만을 데리고 도망치듯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지은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작은 손으로 이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호야,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아. 엄마는 나쁜 엄마니까. 그리고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아이가 깨지 않도록. 마당을 지나 대문으로 걸어 나오는 내내 그녀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지은호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한 발 한 발 그녀는 딸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버스 엔진이 거친 소리를 내며 예열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품에 안긴 우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식은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손등으로 닦아주자 아이가 잠결에 칭얼거리며 엄마의 품으로 더 파고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내야 한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버려진 딸에 대한 죄책감은 생존이라는 거대한 본능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녀는 축축하게 젖은 손으로 아이를 고쳐 안으며 어둠이 깔린 창밖을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독백을 내뱉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예언이 되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이기는 길은,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이것뿐이야. 그렇게 말하는 고성이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눈물이 말라버렸거나 혹은 앞으로 흘려야 할 눈물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지금은 나올 수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이윽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을 닫고 천천히 터미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버리고 온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품 안의 작은 생명, 아픈 아들 우진의 미래만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그리고 평생을 짊어져야 할 지독한 모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고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고성이에게는 28년 전 그날의 빗소리가 그랬습니다. 지금 그녀가 서 있는 가운 갤러리의 VIP 라운지는 최고급 대리석과 은은한 간접 조명, 그리고 값비싼 예술 작품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날 새벽의 버스 소음과 빗소리가 맴도는 듯했죠. 불과 몇 주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그녀는 또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죄책감으로 외면해왔던 딸, 지은호를 바로 이 소파에 앉혔으니까요. 물론 지은호는 눈앞에 고상한 가운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친모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까다롭지만 돈 많은 클라이언트를 대하듯 깍듯하게 행동했습니다. 고성이는 그런 지은호를 앞에 두고 태연하게 웃으며 갤러리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의뢰했었죠. 모든 것은 아들 우진을 살리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고성이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호와 몇 번의 미팅을 더 가진 뒤 그녀는 결정적인 날을 계획했습니다. 갤러리 근처의 한적한 카페.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향긋한 커피향이 감돌던 그 공간에서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사람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지은호 씨, 혹시 시간 괜찮으면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주지 않을래요? 인테리어 도면을 검토하던 지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네, 어디를 말씀이십니까, 이사장님? 바로 그때였어요. 고성이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울리는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진석 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에게서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미리 설정해둔 가짜 발신 알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최대한 안타깝고 실망한 목소리를 연기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지은호 씨랑 같이 있는데. 뭐라고요? 출장이 갑자기 잡혔다고요? 내일? 그럼 내일 병원은 어쩌고요?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아니에요. 혼자 어떻게 가요? 알았어요. 일 잘 보고 와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고성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곤란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 표정은 너무나도 실감나서 세상 그 어떤 배우라도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은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무슨 일 있으세요? 고성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은 아니고 남편이 내일 종합건강검진을 같이 가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급한 해외 출장이 잡혔다네요. 예약 취소도 안 되고 혼자 가기는 좀 무섭고 괜히 지은호 씨 앞에서 넋두리 했네요. 미안해요.
그 말에는 상대방의 동정심과 선의를 자극하는 교묘한 덫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소 고성희에게서 프로페셔널한 모습만을 봐왔던 지은호는 그녀의 인간적인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흔들리는 듯 보였죠. 잠시 머뭇거리던 고성희는 실장님, 건강검진 언제 해봤어요? 제가 바빠서 몇 년 동안 못했어요, 사모님. 고성희는 바로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은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간절함이 듬뿍 담긴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 눈빛은 버려진 딸을 향한 미안함이 아닌 아픈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필사적인 어미의 것이었습니다. 어머, 잘 되었네. 취소하기도 아깝고 이번 기회에 실장님이 저랑 같이 가서 건강검진 받아요. 나 혼자 가기 무서워서 그래요. 옆에서 말동무만 해줘도 좋으니까. 응, 부탁할게요. 결국 지은호는 그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나란히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로 향했죠. 고성희는 자신의 검진을 진행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지은호까지 보호자 특별검진 프로그램이라며 몇 가지 추가 검사를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물론 그 비용은 모두 고성희가 지불했고요. 지은호는 그저 자신을 아껴주는 클라이언트의 과한 친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고성희는 혼자 병원을 찾아 의사로부터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 결과지를 넘겨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은 아드님께 간이식을 해주시기는 어렵겠습니다. 몇 가지 수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네요. 고성희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궁금했던 것은 자신의 결과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저번에 저랑 같이 왔던 지은호 씨는 결과가 어떻던가요? 그 친구도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요. 의사는 지은호의 차트를 확인하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은호 씨요? 아, 그분은 아주 건강하신데요. 특히 간 기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이식 공여자로 지원해도 될 만큼 아주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희의 심장은 거세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감이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는 확신, 그리고 동시에 딸의 건강한 몸을 부품처럼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뒤섞여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의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추가 그녀의 발목에 매달려 있었지만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의 몸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지은호도 그리고 아들 우진도 모르는 오직 고성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간이식을 부탁할 결정적인 명분과 타이밍을 계산하며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핑계로 계속해서 그녀의 곁을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모든 계획을 뒤흔드는 예고 없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들 한우진이었습니다. 유학 중이던 그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헬쑥해진 얼굴로 집 현관에 서 있었던 겁니다. 우진아! 고성희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불길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우진은 힘없이 웃으며 캐리어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잠겨 있었고 건강하던 시절에 생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였습니다. 고성희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병세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아들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우진의 방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고성희가 매일같이 직접 쓸고 닦으며 언젠가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올 날을 기다렸던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공간으로 들어서는 아들의 모습은 그녀의 기대를 처참히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침대에 걸터 앉자마자 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병적인 노란 기운이 감돌았고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가쁘게 들썩였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어디 아픈 거니? 병원부터 가자, 응? 한우진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내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공허해 보였어요. 미국 병원에서도 이제 더는 방법이 없대요. 이식밖에는.
그래서 그냥 왔어요. 마지막은 엄마 옆에 있고 싶어서. 그의 담담한 고백은 고성희의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마지막이라니.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단어였습니다. 고성희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누가 마지막이래. 엄마가 다 알아보고 있어. 방법이 있어, 우진아. 정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정작 무엇으로 아들을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마 내게 쌍둥이 누나가 있는데 그 아이의 간을 이식받으면 살 수 있다는 말은 꺼낼 수 없었으니까요. 한우진은 그런 어머니를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간이식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말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희박한 가능성에 기댄 희망인지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들어 어머니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불안한 눈빛, 자신과의 통화에서 종종 느껴지던 죄스러운 침묵. 마치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홀로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고성희는 아들의 침대맡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너 태어났을 때 처음 안았던 거 기억나? 엄마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억해요? 그때 엄마가 다짐했어. 이 아이는 내가 꼭 지켜내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우진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근데요? 응? 제가 태어날 때 혼자였어요? 엄마랑 아빠랑 저 셋이었나요? 그 질문에 고성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는 걸까? 혹시 눈치챈 걸까?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요.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오는 꿈을. 그 사람이 저를 부르는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쌍둥이는 때때로 서로를 느낀다고 하죠. 비록 28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도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꿈은 그냥 꿈이야, 우진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렇겠죠. 근데 왜인지 그 꿈을 꿀 때마다 뭔가 제가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한우진의 말이 고성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어요. 그것도 어머니인 자신의 손에 의해. 한우진은 쇠약해진 몸을 일으켜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갤러리 일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아니면 저 때문에? 고성희는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표정이, 목소리가 혹시라도 비밀을 누설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니야, 아들. 그냥 내가 아프니까 엄마도 마음이 안 좋아서 그렇지.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어. 정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온통 다른 일투성이었으니까요. 한우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믿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힘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는 그저 지친 몸을 다시 침대에 뉘었습니다. 고성희는 아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이가 꿈을 꾼다고 했어.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온다고. 그것은 지은호였습니다. 분명히. 이란성 쌍둥이지만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로 연결된 둘은 2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은호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지만 미안함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만이 먼지처럼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아들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계획을 더욱 서둘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시간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돌아온 후 고성희의 시간은 두 갈래로 나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방 안에서는 초조하고 두려운 어머니의 시간이, 방 밖에서는 차갑고 계산적인 계획가의 시간이 흘렀죠. 그녀는 쇠약해져가는 아들을 간호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온통 지은호에게 어떻게 간이식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우진의 방에서 요란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황급히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한우진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어요. 손수건 사이로 붉은 기운이 번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고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고성이는 아들의 손에서 손수건을 빼앗아 보았습니다. 선홍빛 피가 묻어 있었죠. 당장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엄마, 괜찮아요? 그냥 목이 좀 따가워서. 무슨 소리야? 피를 토하는데 괜찮다는 게 말이 돼? 고성이는 이성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응급실로 오라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우진아. 응급실 가야 해. 하지만 한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체념이 깔려 있었어요. 엄마, 저 알아요. 이식 못 받으면 끝이라는 거. 응급실 가봤자 똑같은 말만 들을 거예요. 공여자 찾아야 한대요. 그런데 공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있다니까. 엄마가 찾았어. 순간 한우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아함과 혼란, 그리고 미세한 희망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뭐라고요? 고성이는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간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이었습니다. 한우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공여자를 찾았다고요? 누구예요? 아니 그게. 엄마, 제발 말씀해주세요. 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고성이는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우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근데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누군데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눈물이 섞였고 그 눈물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그날 밤 한우진이 잠든 뒤 고성이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깊은 어둠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완벽한 답은 없었습니다. 너는 내가 버린 딸이야라는 말을 어떤 방식으로 포장해도 그것은 결국 잔인한 폭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은호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아래 어딘가에서 지은호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것도, 쌍둥이 남매가 있다는 것도, 그리고 곧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리라는 것도 모른 채. 미안해, 은호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엄마는 우진이를 살려야 해. 고성이의 마음속에서 두 아이가 저울질되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들과 28년 동안 외면했던 딸. 그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한 권의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표지를 닦아내고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 남매를 안고 있는 젊은 날의 고성이. 사진 속 아기들은 나란히 누워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왼쪽이 지은호, 오른쪽이 한우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지은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녀는 속삭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지만 다시 한 번만 더 희생해줘. 내 동생을 살려줘.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한우진의 상태가 조금 나아 보이는 듯 했어요.
그는 침대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렸을 때 많이 아팠다면서요? 주방에서 아들이 먹을 죽을 쓰고 있던 고성이는 순간 어깨를 흠칫 떨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뒤돌아서며 대답했죠. 그랬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엄마가 고생 좀 했지. 그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한우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성이의 죄책감을 후벼 팠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는데. 너에겐 똑같은 얼굴을 한 누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버리고 너만 데려왔는데. 목구멍까지 차오른 진실을 고성이는 가까스로 삼켜냈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곁으로 다가가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힘들긴. 우리 아들만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엄마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슬픈 눈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엄마저 그냥 이렇게 죽는 건 너무 억울해요. 아직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엄마한테 효도도 제대로 못 해봤잖아요. 엄마, 저 그냥 살고 싶어요. 아이처럼 순수한 생존의 갈망. 그 한마디가 고성이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서운 결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그래, 내 아들이 살고 싶다는데. 어미인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려내야지. 설령 그 방법이 다른 자식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고성이의 머릿속에서 지은호의 얼굴은 더 이상 버려진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도구로 변해가고 있었죠. 모성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의 죄책감은 서서히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는 아들을 끌어안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진아. 엄마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정말이야. 조금만 더 버텨줘. 엄마가 꼭 너 살릴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불안에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한우진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끼면서도 그녀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자신을 살리겠다는 저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어머니가 말하는 방법이란 대체 무엇일까? 희망과 함께 피어나는 불길한 예감에 헌우진의 등줄기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품이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1시간 뒤 병원 로비였습니다. 고성이는 긴 복도 끝 카페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커피 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구를 바라보며 기다렸죠. 그리고 지은호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지은호가 로비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고성이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오셨네요. 여기 앉아요. 지은호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고성이는 지은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8년 전 버렸던 아기의 얼굴이 이제는 어엿한 여자로 자라 눈앞에 있었어요.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고성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28년 동안 감춰온 비밀을 어떻게 단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사장님? 지은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은호의 검사 결과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당신의 검사 결과예요. 저번에 같이 병원 갔을 때 받은 거. 지은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검사 결과표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왜 이사장님한테 있어요? 지은호 씨,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실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성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한우진의 담당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 이사장님, 한우진 씨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지은호를 돌아봤습니다. 지은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서 얘기할게요. 고성희는 그렇게 말하고 뛰어가려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은호 씨, 꼭 다시 만나야 해요. 약속해줘요. 네네, 알겠어요. 고성희는 지은호의 손을 놓고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 남겨진 채 손에 든 검사 결과표를 내려다봤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왜 고성희가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저 급박한 표정은 무엇이었을까?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에 연결된 아들을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한우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사장님, 선생님, 우리 아들은 괜찮아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부전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공여자를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곧 데려올게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며칠이 아니에요. 한우진 씨는 이틀, 길어야 사흘 안에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아들의 모습이 보였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한우진이 겨우 안정을 되찾은 뒤 고성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대한 저택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고 오직 그녀의 서재에서만 스탠드 불빛 하나가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굳게 잠긴 서랍을 열쇠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서 지은호의 건강검진 결과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결과표에 적힌 까만 글씨들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간 기능 정상, 매우 건강함. 공여자 적합성 높음. 이 몇 줄의 문장이 이제 그녀에게는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느다란 손끝으로 지은호라는 이름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28년 전 제 손으로 버렸던 딸의 이름. 평생을 애써 외면하고 지워버리려 했던 이름이 이제는 가장 절실한 구원의 이름이 되어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스산하게 울려 퍼졌어요. 내 딸이자 내 구원.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냥꾼의 차가운 집념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마지막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장기를 먼저 내어보았고 하늘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것은 신이 내게 다른 길을 찾으라고 내린 명령과도 같았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필요를 사랑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내 아이가 필요한 것은 어쩌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자 가장 숭고한 형태의 사랑이라고요. 스스로를 완벽하게 기만한 그녀가 결과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간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만이 어둠을 채우고 있었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지은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어요. 내일,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 제발 내 간을 나눠줘.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말해야 딸이 받아들일까? 아니,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고성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어제와 같지 않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이사장님, 한우진 씨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서재를 나서며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지은호의 검사 결과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을 말하기로.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고성희의 발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남겨진 서재에는 지은호의 검사 결과표만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 종이 위에 이름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지은호. 28년 전 버려진 아이. 그리고 이제 필요해진 아이. 밤은 깊어갔고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가운 갤러리의 불은 꺼져 있었고 병원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지은호는 손에 든 검사 결과표를 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왜 이 결과표가 고성희에게 있었을까? 왜 그녀는 그렇게 급박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을 꼭 다시 만나야 한다고 했을까? 지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진실을 듣게 되리라는 것을. 사람은 살리기 위해 버리고 또 살리기 위해 되찾습니다. 그것이 모성인지 이기심인지 사랑인지 필요인지 아무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성희는 28년 전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다른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살렸던 아이를 다시 살리기 위해 버렸던 아이를 찾았습니다. 운명은 잔인한 농담을 합니다. 버려진 아이의 몸속에 버린 아이를 구할 열쇠가 들어있었다는 것. 그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신의 시험일까요? 내일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지은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28년 동안 자신을 버렸던 어머니를,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생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줄까요? 오늘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의 앞날, 여러분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회차도 함께 해주세요.